책 속을 누비다 채널은 한 권의 멋진 책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일회 출판에서 나온 인생 수업, 저자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이시고요. 20세기 가장 훌륭한 정신의학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인생의 놀라운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챕터 6,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나 데이트 신청, 때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많은 경우 거부당해서 밑바닥의 감정을 겪는 것보다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더 쉽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다루기 힘든 감정입니다. 옷을 여러 번 겹쳐 입고서 자신의 실체를 너무도 잘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한 겹씩 벗겨내야 다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맨 아래 자리 잡은 두려움의 실제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일터에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걱정 맨 위에 있는 두려움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프로젝트를 잘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여러 층의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월급이 인상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존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 마지막 두려움은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이나 직업에 관련된 두려움 밑에는 생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두려움 밑에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또 그 밑에는 당신에게 맞는 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밑바닥에는 난 잘할 수 없어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파티 때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이 파티 장소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어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다정하고 충분히 재미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흘러가며 결국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삶의 다른 일들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바로 그 궁극적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마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파괴하지도 못하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만일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꿈을 추구한다면 당신의 삶은 틀림없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얻는 배움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최악의 두려움과 맞서게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또 다른 삶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남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무렵이면 우리는 우리가 꿈꿔온 것들을 실천하기엔 너무 늙었거나 병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숨겨둔 열정을 펼치거나 자신에게 진짜 맞는 일을 찾거나 원하는 사람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립니다. 만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을 했다면 어느 날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든다 해도 후회로 가득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반도 살아보지 못한 채 생을 끝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배움이 분명해집니다. 꿈꾸는 일들을 아직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감정입니다. 행복, 불안, 기쁨, 분노 등 우리가 겪는 많은 감정들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랑으로부터 행복, 만족, 평화, 기쁨이, 두려움으로부터 분노, 미움, 걱정, 그리고 죄의식이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 또는 두려움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대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쪽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두려움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사랑과 두려움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랑을 선택하고 나면 많은 두려움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늘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을 선택한 후에 당신은 다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물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들은 과거나 미래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현재의 감정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며 사랑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감정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감정은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경험이나 일의 근거에 두고 있으며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채울 때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들 대부분은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35세의 그래픽 디자이너 조슈아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술을 전공했고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명함을 디자인하며 보냅니다. 이 젊은이는 과거에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성향이야. 나는 조슈아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그를 그토록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큰 실패나 패배감을 맛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까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조슈아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끝내 못하셨어요. 나와 비슷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꿈을 실현하지 못한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혹시 머리가 나쁘셨나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셨나요? 재능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실패만 되풀이했나요? 그분이 주저하신 까닭이 뭐죠? 조슈아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똑똑하셨고 재능도 있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셨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셨지만 다만 절대 시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늘 우리 집안은 일이 잘 풀린 적이 없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는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무척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조슈아는 갑자기 무언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어요. 난 언제나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을 그릴 만한 실력이 없다고. 이 젊은이의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명함을 디자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긴 나머지 꿈을 이루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묻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림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군요. 그는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셨지만 난 다를 거예요. 이제 조슈아는 다른 삶을 살 기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단지 그림 그리는 일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에 차서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더 대담해집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종착점에 있는 환자들은 곧잘 자신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뒤 무한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분노, 방어, 자만심 등 여러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도전받지 않을 때에만 힘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사랑과 친절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 때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 두려움이 커지거나 사랑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더 많은 사랑을 불러옵니다. 두려움 역시 더 많은 두려움을 불러오는데 특히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많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장 두려운 일들을 대담하게 행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크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은 삶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겉으로만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당신 삶의 변함없는 일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걷어버리거나 이겨내야 역설적이게도 삶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망설임 없이 사랑하고 솔직하게 마음속 말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이 주는 이런 배움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이롭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꿈꾸던 삶을.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중 시간에 대해
삶은 시간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의해 살고 또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간 속에서 생을 마칩니다. 우리는 시간을 쓰고 아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의 모든 지점에서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정확히 알지만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시간을 훨씬 대충 계산했습니다. 기차의 등장으로 더 정확한 시간표가 필요해졌고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 철도 회사가 도입한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까지 북미 대륙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개의 시간 구역입니다. 처음에 이 구상은 매우 급진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시간 구역을 나눈 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은 쓸모있는 측정 수단이지만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가치만을 지닙니다. 웹스터 사전은 시간을 연속선상의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흔히 탄생을 삶의 시작으로,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탄생과 죽음은 연속선상의 두 지점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찰자에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지해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75년 미 해군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시계 2개를 하나는 땅 위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기 안에 두었습니다. 비행기가 15시간 동안 하늘을 날면서 비교해 보았더니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또한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쌍의 남녀가 영화관에서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자는 그 영화를 좋아하지만 남자는 싫어합니다. 여자에게는 영화가 너무 빨리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 영화가 끝도 없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영화가 저녁 7시에 시작했다는 것과 저녁 8시 57분에 자막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지만 1시간 57분의 경험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의, 식사, 영어 관람 또는 다른 활동을 할 때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손목시계로 착용하고 시간을 맞춥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초, 분, 시간, 일, 주, 월, 년이라는 인위적인 구분이 그 시간 자체라고 주장한다면 각자 자신의 시간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가 개인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안도 변하고 바깥도 변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내면의 자아도 변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는 대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조차 그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주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속도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변화란 언제나 너무 빨리 오거나 너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는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변화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혹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영하든 거부하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삶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의 작별을 고하고 새롭고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의 낯설음이나 익숙함이 아니라 그 중간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유방암을 2차례나 이겨낸 작가 로니 카이에는 삶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언제나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 사이의 복도는 매우 좁고 길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대개 지금까지의 문이 닫히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문들의 이름은 끝, 완성, 이별, 죽음 등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불안정한 시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닫혀진 문을 보고 슬퍼하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힘이 드는 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변화에 맞서 싸운다면 평생 싸움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껴안는 방법,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몇 살인가 하고 물을 때 실제로는 당신의 인생 시계는 몇 시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을 정확히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과거 경험들을 종합해 그것들이 곧 당신이라고 판단할 뿐입니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40세로 보이지 않으시네요 라는 칭찬에 40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당신은 내 편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한테는 40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니까 당신의 기대에 따라 나를 정의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늙어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름살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예방하고 감추고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젊음의 에너지와 패기를 그리워하면서도 모두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절의 방황과 혼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무의미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며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도 압니다. 일단 이 배움을 얻고 나면 누구도 그것을 젊음과 맞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와 명상은 우리에게 젊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나 매력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지혜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청춘은 순수의 시기인 동시에 무지의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시기이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운 자아식의 시기입니다. 모험의 시기이면서 또 그만큼 어리석음의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젊은 시절의 꿈은 늙은 시절의 후회가 됩니다. 삶이 끝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를 그리고 하나의 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날들을 다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살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의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적게는 2, 3년 전에서 많게는 100만 년 전의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내보내는 빛이 지구에 와닿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경험하는 것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알던 이웃집 말썽꾸러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그때 그 아이를 문제아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를 만나도 약간은 경계할 것입니다. 지금의 그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아로 그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바라볼까요?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만물 박사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부모님을 무서운 존재로 떠올리는 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 헤어스타일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귀가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숙제 검사를 하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은 불행한 시간입니다. 우편물 속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괴롭히는 빚쟁이들의 독촉장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편함에서 자주 아버지의 보너스 수표나 친구의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발견하곤 한 또 다른 소년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첫 번째 소년은 우편물이 도착하면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두 번째 소년은 행복한 마음으로 우편물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감정은 현재 그들에게 도착하는 우편물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우편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는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의 내가 반드시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크나큰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샤워를 하며 어제의 때를 씻어내지만
어제 느낀 감정의 찌꺼기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으면 행복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문을 닫지 말고 가끔씩 그 문을 들여다보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확신할 수 없으며 그것이 시간의 실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일어났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미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대개 과거란 현재 이전의 시간이며 미래는 앞에 놓인 시간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시간이 일직선으로 된 연속 상상에 놓여 있음을 전제로 한 가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시간이 일직선이 아니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단한 형태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일 시간이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루비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이 별에 순례자 있고 또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목격하고 인터뷰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조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곳이 언제였는지, 아침에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는지, 정말로 음식의 맛을 맛보고 즐기는지,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건, 또 파란 하늘을 본 것은 언제였는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돼서야 바다나 하늘과 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그것들을, 또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듣는 동안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행복한 부자의 길로 가는 이 에너지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